네, LA 산불의 그 한인들의 피해가요, 생각보다 많이 있을 수 있다, 생각보다 클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이 소식은 그 윤 대통령 소식을 좀 먼저 전해드리고 난 후에 좀 상세하게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의 첫 조사가 끝난 뒤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 적부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체포 적부 심사. 이번 그 체포 적부 심사 청구의 의도는 크게 윤석열 대통령 쪽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 세 가지 정도의 이제 의도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그런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그런 입장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체포 자체의 어떤 적법성을 다투겠다라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 체포 적부심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예를 들어서 구속영장 청구하면은 영장 적부심 심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청구된 이 구속영장이 정당한 건지 여부를 난 다투겠다, 이런 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피의자의 권리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에게 청구된 그 체포영장이 적법한지를 다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포 적부심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어떤 법적 다툼을 지금 서부지방법원이 아닌 중앙지법으로 옮겨가겠다라는, 무대를 좀 옮기겠다는 그런 전략 등을 담은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공수처로 이송돼서 조사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으로는 윤갑근 변호사가 이제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한쪽에 윤 대통령, 이 오른쪽에 윤갑근 변호사, 그리고 그 건너편에는 조사하는 검사 한 명과 검찰 측의 수사관 한 명, 이렇게 네 명이 책상을 놓고 조사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윤 대통령은 어제 사실상 조사 내내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술 거부. 쉽게 말하면 이 피의자가 선택할 수 있는 묵비권 행사죠. 묵비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이 10시간 넘게 진행된 검사의 여러 가지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여부 등을 그대로 이제 검찰 측에서는 다, 영상 기록은 윤 대통령이 거부해서 안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조서 기록, 글로 써져 있는 조사 기록은 계속 이제 써놓고 기록을 남기잖아요. 그래서 모든 기록을 다 남긴 상태에서 그 기록을 서로 봐가면서 서로 이제 확인하면서 조사를 마치게 되는데, 어제 이제 윤 대통령은 조사가 끝난 뒤에 그 조서를 훑어보지도 않고 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제 변호사가 대리인 자격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피의자 본인이 서명하지 않은 조서는 향후 재판에서 증거로서 효력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수처 너희들이 조사하는 건 난 인정 못해,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조서도 인정 못해. 더 나아가서 이 조서에 쓰여져 있는 이 내용도 재판에서 증거로서 효력을 발휘하는 걸 난 인정 못해. 그래서 이제 서명을 안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 능력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또 윤 대통령 측의 어떤 전략으로도 풀이될 수 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15일 밤을 서울구치소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아침 16일을 맞았죠. 서울구치소 내부 상황을 한번 좀 볼까요? 현직 대통령으로서 신변 보호 이제 필요성이 있죠. 그런 여러 가지를 이제 고려해 보았을 때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머문다라는 것은 참 생각하기 어렵죠. 그렇지만 이제 원래 이 서울구치소는 일시 구금되는 그런 피의자가 많지는 않아서 일반인도 대부분은 일시 구금될 때는 이제 혼자서 공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대통령 신분을 예우를 갖춰야 되니까 혼자 이제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원래 서울구치소는 그렇게 일시구금자에게는 대부분 혼자 쓸 수 있게 공간을 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공간에는 화장실이 따로 있고요, 텔레비전 있고, 또 담요, 이불 등은 충분히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은 없지만,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저도 조금 모르던 부분인데 좀 놀라기도 했었는데, 침대가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영화, 특히 이제 미국에서 보면은 아무리 낡아도 침대는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서울구치소의 독방은
침대는 없다고 하네요. 그럼 추워서 어떻게 지내셨을까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그 공간은요, 아마 살펴볼까요? 그 화장실도 있고, 텔레비전도 있고, 뭐 이불이나 담요는 충분히 구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좀 깜짝 놀래게 되는데, 침대는 없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한국 문화를 우리가 조금 잊어서 그렇지, 침대 없는 게 그리 또 이상한 것도 아니죠. 그럼 이 추운 날 어떻게 주무셨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침대는 없지만 바닥이 보온이 돼서 따뜻한 바닥, 거기서 이제 잠을 잘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공수처로 이송이 돼서 첫날 조사를 받을 때 저녁 식사는 본인이 원해서 된장찌개를 주문해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6일 아침은 서울 구치소에서 정해져 있는 그 아침 식단대로 시리얼과 삶은 달걀, 견과류, 우유 등으로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대통령 경호처 대부분의 직원들이, 그런데 이제 윤 대통령 그 체포되는 그 과정에 상당히 좀 생각보다 이례적으로 경호처 직원들이 좀 소극적으로 움직인 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를 좀 뒤늦게 비하인드 스토리로 나온 얘기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호처 직원들이 윤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경찰과 이 공수처에 저항을 하지 않았고 사실상 길을 내준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내부 갈등, 경호처 내부의 갈등이 좀 반영됐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 그 경호처 직원 일부는요, 이 경찰의 진입을 막기 위해서 벽처럼 막 가로 세로로 막 세워둔 그 대형 버스가 6대인가 7대인가 그렇게 있었는데, 그 대형 버스 안에 차 키를 놔두고 나오는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차 집행 때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막는 경호처 직원들이 많이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관저까지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경호처의 저항이 사실상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관저로 가는 길에 설치된 그 버스 차 벽, 버스로 이제 벽처럼 만들어 놓은 대형 버스,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 경찰 관계자는 버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버스 안에 그 차 키가 놓여져 있었다라고 공수처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차를 뺄 수 있도록 경호처 직원들이 일부러 버스에 차 키를 꽂아두고 나왔다라는 게 이제 경찰과 공수처의 분석입니다. 자, 윤 대통령이 계속 진술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오늘 새롭게 나온 뉴스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아마 내일쯤이면 좀 더 많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사 첫날은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새로 나온 소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뭐 경호원들의 얘기라든지 식사는 뭘 했는지, 침대는 없고 바닥이 따뜻한 보온이다, 뭐 온돌이다, 뭐 이런 그 주변 소식 위주로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LA 산불 소식으로 넘어갈 텐데요. LA 산불에 한인들의 피해 여부가 아직은 구체적으로 집계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최종 집계되면 그때 가서는 피해가 좀 적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중간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동네, 페사데나, 뭐 알타데나, 라케냐다, 라크레산타 이쪽 지역에서 발생한 이튼 산불, 그 지역에 한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뿐만 아니라 또 가장 큰 산불, 팰리세이드 산불, 이곳은 이제 말리부, 퍼시픽 팰리세이드 이쪽인데 여기 사는 한국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적지 않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만 해도 여기 많이 삽니다. 지금 LA 한인 회장하는 로버트 안, 그 한인 회장의 아버지는 제임스 안인데 그 제임스 안 전 회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전에 한인 회장했고 아들이 지금 현재 한인 회장합니다. 이 그 제임스 안 아버지 한인 회장도 거기 삽니다. 말리부, 퍼시픽 팰리세이드 그쪽에. 아주 좋은 집 사시죠. 그러니까 한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박찬호 씨도 퍼시픽 팰리세이드 집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그 집도 뭐 거의 절반 이상 전소에 가깝게 탔다라고 하죠. 이제 피해자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이 한인들이 얼마나 이쪽에 사느냐를 알아볼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타이틀 컴퍼니에서 그 라스트 네임을 좀 분석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주택 소유주 기록을 갖고 있는 타이틀 컴퍼니, 이쪽 지역의 가장 큰 타이틀 컴퍼니가 시카고 타이틀 컴퍼니라는 곳인데 그 시카고 타이틀 컴퍼니의 데이터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김씨, 이씨, 박씨, 정씨, 뭐 저 같은 송씨, 뭐 이런 경우에는 뭐 거의 90% 이상이 한국 사람이거든요. 그 뭐 왕씨 뭐 이런 것은 한국 사람일 수도 있고 중국 사람일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뭐 김, 이, 박, 최, 정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한국 사람입니다. 뭐 사실 송씨는 50-50 뭐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한인 성씨를 추정해서 라스트 네임을 분석해 본 결과
그 퍼시픽 팰리세이즈 지역 말리부 쪽에 한 130여 채, 그리고 이튼 산불이 발생한 그곳에는 한 280, 거의 300여 채 정도가 한인 성씨로 추정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 합치면 뭐 한 400채 가까이, 아마 더 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5, 600채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충분히 그냥 간단하게 김이박최정 요 정도만 분석해봐도 뭐 3,400채 이상은 한인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뭐 한인 피해자가 적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쉽게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번 LA 산불은 보험 손실 규모 면에서 최고액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일부 보험 에이전트들은요, 보험회사의 그 손실 추정치를 산불이 발생했을 때 최초에 했던 것보다 지금 막 고치면서 수정하면서 계속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 보험회사의 총 손실액이 이 3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LA 역사상 가장 손실액이 큰 화재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요, 산불로 피해를 본 그 주민들의 고통을 악용하는 부동산 에이전트들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하나의 행정명령을 급히 어제 내렸습니다. 뭐냐면 부동산 업자들이 또 에이전트나 이런 사람들이 주민들에게 다가가서 화재 피해를 봤습니까? 당신 싹 타버린 그 집 우리가 싸게 사줄게요 하면서 터무니없이 싼 그 헐값의 집을 사겠다라고 이제 그들을 살짝 소위 말하면 좀 꼬드기는, 완전히 그 절망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심정을 이용해서 그들에게 꼬드겨서 완전히 터무니없는 헐값의 집을 사들이는, 그리고 자기들이 뭐 또 돈 들여서 조금 이제 싼 재료로 막 돈 들여서 일종의 플립해서 판다 그러죠. 뭐 되파는 뭐 이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는 부동산 에이전트들에게 절대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서 그런 식으로 오퍼를 넣지 말라라고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실 뭐 이런 거는 지난 2023년도였나요? 하와이 산불이 발생했었을 때 이런 일이 있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와이 때 그때 교훈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행정명령을 급히 내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와중에도 우리가 좀 교훈으로 삼아야 할 그런 일도 좀 있습니다. LA를 강타한 그 산불 속에서 고대 유물부터 현대 미술까지 아주 다양한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세계적인 박물관이 LA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그 말리부 퍼시픽 팔리세이즈하고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이름하여 게티 뮤지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폴 게티가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멋있는, 저는 정말 너무 자랑스러워요. 이런 그 뮤지엄이 LA에 있다는 게. 그런데 입장료도 안 받습니다. 그냥 파킹비, 뭐 10불인가? 그거 파킹비만 내면 입장은 무료입니다. 그 전부 다 전액 그 자선 기금으로 돌아갑니다. 게티의 기금으로. 자, 그런 자랑스러운 폴 게티 뮤지엄이 있는데요. 이 게티 뮤지엄이 뛰어난 재난 대비 체제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불길이 그 게티 뮤지엄에서 불과 6피트 떨어진 거리까지 접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박물관과 그 안에 있는 소장품들은 아주 온전하게 잘 보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러한 그 성과는, 이렇게 완전히 잘 보존될 수 있는 그런 성과는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재난 대비 노하우와 함께 철저한 설계 덕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게티 박물관은 철저한 화재 대비 설계와 이 방화 시스템 덕분에 피해를 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1974년에 개관했는데 그 개관 당시부터 이 화재에 강한 콘크리트 벽, 그리고 기와 지붕 등을 갖췄고요. 또 정교한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화재를 막았다라는 분석입니다. 건축가, 유명 건축가인 리처드 마이어라는 분이 이제 설계했는데, 이 게티 뮤지엄은 화재를 방어하기 위해서 특별한 설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번에 더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에 잘 타지 않고 굉장히 잘 견디는 내화성이 뛰어난 그런 재질로 전체적으로는 그 건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깥의 외벽은 불에 절대 타지 않는 석재 외벽을 사용하면 물론이고요. 또 넓은 광장을 설계했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건물과 건물 사이에 굉장히 넓은 광장이 있고 중간에 뭐 분수도 있고 그래요.
그게 왜 할 수 있습니다만은 건물과 건물 사이에 굉장히 넓은 광장이 있다는 것은 최악의 경우 이 한쪽 건물에 불이 붙었다 하더라도 다른 건물로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뚝뚝 뛰어서 가운데 넓은 광장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광장에서 그 광장 중간중간에 있는 카페에서 가끔 커피도 마시고 샌드위치도 먹어보고 했지만 이게 또 그런 뜻이 있다라는 것은 또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정말 아하 그렇구나라는 걸 저도 하나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녹지에 비해서 물을 많이 흡수하고 또 불쏘시개처럼 발화될 가능성이 비교적 적은 그런 나무들, 그런 식물들을 심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아카시아과 관목이라고 해요.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참나무, 이런 것들을 많이 심어놨고 또 정기적으로 나뭇가지 치기, 잔불 제거 등을 매주 정기적으로 아주 굉장히 열심히 해온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번에 그래서 빛을 발한 거죠. 자, 게티 박물관은 이번 화재 발생 후에 약 45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비상팀을 또 꾸렸습니다. 즉시 이들은 로마식 건축을 본뜬 고대 유물이 전시된 게티 빌라라는 그 건물, 여러 개 건물이 있는데 그 게티 빌라라는 건물, 그리고 고흐의 유명 작품이 전시된 그 현대적인 시설인 게티 센터 등 이 주력 두 개의 그 건물 주변 그 언덕지대가 있는데요. 그 언덕지대를 타고 불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 언덕지대를 24시간 직원들이 교대 근무로 순찰하면서 방어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사람이 아무리 교대 근무로 순찰한다 그래도 불이 막 올라오면 막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막았을까? 직원들은 직접 소화기를 들고 땅과 나무 위에 불씨가 조금이라도 뭐 보이는 것 같으면 계속 제거 작업 같은 걸 했고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이 게티 뮤지엄이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설계한 겁니다. 최첨단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게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죠? 뭐 물이 없어서 남가주에 물이 없어서 소방관들이 소화전에 막 호스를 연결하고 막 했는데 소화전에 물이 없어서 물이 안 나와서 못 썼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바닷물을 갖다 썼다. 막 이런 얘기 제가 엊그제 전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게티 뮤지엄은 그럴 것을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물탱크를 만들었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 갤런 규모를 쓸 수 있는 자체 물탱크를 구비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첨단 스프링클러까지 연결해놨고, 그래서 자체 물탱크와 그 연결되어 있는 첨단 스프링클러는 화재 경보가 울리는 즉시, 뭐 이번에 울리진 않았습니다만은 울리는 즉시 자동적으로 작동해서 순식간에 전체 그 야외 그 시설에 물을 뿌려버리는 그런 외부 구조물 설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울러 그 각 전시장과 전시장 간의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한 건물 안에도 전시장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한 건물 안에 어떤 특정 전시장에 불이 붙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게 다른 전시장으로 또 옮겨붙지 못하게 전시장과 전시장에는 뭘 설치했느냐, 일종의 금고문 같은 걸 설치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한 특정 전시장에 불이 붙었다 그러면 그 전시장의 금고문을 쾅 닫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만 끝나게, 이렇게 철저하게 화재 방지 설계 또 노력 등으로 인해서 현재 게티 박물관의 모든 예술품은 100% 안전하게 보관 중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외부 박물관에서 대여해온 그런 작품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든 작품들도 다 안전하게 그대로 보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게티 뮤지엄에 그 아주 엄청난 큰 값어치가 나가는, 또는 돈으로 매길 수 없는 자신들의 어떤 갑오 같은 것을 임대해준 그런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자신의 그 기증품 또는 대여해준 그 예술 작품들을 내가 빨리 가져갈게요, 다시 돌려주세요 라고 한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지금 이 LA 산불 이 와중에. 왜냐? 오히려 거기 있는 게 안전하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게티 뮤지엄은 클로즈된, 임시 폐쇄된 상태인데요. 그러면 언제 문 열까? 게티 뮤지엄은 당당하게 아마 25일쯤이면은 우리는 다시 문을 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25일 날은 파리 인상주의 화가인 구스타브 카유보트의 전시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예정대로 그 예술작품들의 전시회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 대단하죠. 이 와중에. 네. 유비무환.
준비가 되어 있으면 환란이 없다라는 이 짧은 네 글자 사자성어가 정말 게티 뮤지엄의 현 모습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취업 이민과 가족 이민 그리고 영주권 문호가 지금 전면 동결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신청해 놓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계세요. 아,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진전이 좀 확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기대감을 내심 가졌는데 이건 뭐 출범도 하기 전에 영주권 순이 전면 동결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연방 국무부가 발표한 2월 다음 달 그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2순위하고 3순위 그리고 이제 종교 이민인 4순위의 영주권 판정 승인 일자가 전달에 비해서 단 하루도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한시적인 이민 프로그램인 4순위 비성직자 부문은 연방정부 임시 예산이 통과되면서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통과가 되면서 불능 상태에서 살짝 벗어나서 조금 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1일로 고지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등록된 사람들에게는 영주권 문호가 풀린다라는 뜻이죠. 자,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을 앞두고 이 대외 수입청이라는 것은 한국말로 이제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뭘 하나를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그 정식 이름은 뭐냐면 External Revenue Service라고 합니다. External Revenue Service. 줄여서 ERS. 설립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이걸 뭐 굳이 설명드린다면 대외 수입청 뭐 이럴 수 있습니다. 이름이 왠지 낯익지 않으십니까? ERS. 우리가 흔히 연방국세청을 뭐라 그래요? IRS라 그러죠? 근데 이제 그거는 Internal Revenue Service입니다. 근데 이건 한마디로 나라 안에 국민들의 세금을 걷어서 나라 안에서 세금을 걷어서 나라 재정을 만드는 기관이니까 Internal. 그런데 인터널이 아니라 엑스터널이라고 그랬죠. 아까 그 나라 밖, 즉 다른 나라의 어떤 특정 fee를 부과하거나 특정 세금을 부과하거나 그렇게 해서 나라 재원에 충당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전 세계 각국은요, 미국의 그 관세 대응 전략의 근본적인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라는 전망입니다. 자,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뭐 대외 수입청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즉 IRS가 아닌 ERS가 고강도 관세를 예고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이 미국에 투자할 때도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누가 나한테 투자를 한다고 돈을 갖고 오겠다는데 당신 나한테 투자하고 싶어? 얼마? 100만 불? 오케이. 그럼 100만 불 투자 내가 받고 나한테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조건으로 플러스 한 5만 불 더 내. 이렇게 fee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금 외에 투자를 받아줘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fee를 내라는 것입니다. 그런 큰 기회,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황금 같은 시장, 미국의 이런 황금 시장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큰 기회를 잡게 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니 큰 혜택이니 돈을 내라. 뭐 이런 거죠. 더 짧게 하면 미국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도 돈을 내야 하는 그런 황금 시장이다. 뭐 이런 겁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내 투자를 검토하던 각국 정부와 각 대기업들은 투자 계획을 일단은 좀 보류하면서 다시 계산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다시 수지 타산을 전면 재검토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일인 오는 20일이 대외 수입청, 즉 ERS의 설립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공급망에 도움이 된다면 반도체 지원법 등을 통해서 해외 기업에도 보조금을 막 줬죠. 삼성에도 막 보조금 줬습니다. 미국에 투자를 해?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매칭해서 보조금 줄게. 이런 게 지금 바이든 행정부인데 오히려 앞으로 트럼프 차기 행정부는 돈을 내고 미국에 투자해야 되는 그런 환경으로 변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기업들에게 이제 이 일로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것이구나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자택일 뭐냐?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 그래서 높은 관세를 매김으로써 아예 경쟁력 없는 기업은 미국 시장의 접근 자체를 포기하도록 만들던가, 아니면 수수료를 추가적으로 더 내더라도 미국에서 사업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그 선택지를 고르든지 이 둘 중에 하나 고르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정책이 이제 과연 미국 국민의 입장에서 얼마나 우리들에게 유익할지,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까지 해서 미국에 투자 난 안 할래요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까지 해서 들어왔으니 싸게 팔겠어요? 비싸게 팔 터이니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뭐 물가 인상, 뭐 인플레이션, 뭐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미국 내 우리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그런 정책들이 트럼프의 그런 과감한 정책들이 과연 우리들에게 유익할까? 너무 물가 오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상대 국가, 그쪽 국가의 입장에서는 매우 끔찍할 것이다라는 것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같은 정책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누구냐? 트럼프의 그 충성파 측근 가운데 한 명인 스티브 배넌입니다. 아주 굉장히 왕성한 충성파이면서 과격한 그런 충성파기도 하죠. 그런데 이 정책에 대한 충격파가 클 것이다 라는 점은 이 아이디어를 최초에 제시한 스티브 배넌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스티브 배넌은 다음 주 취임일 이후에 시작되는 개념, 이 정책으로 인한 여러 가지 개념은 한마디로 나한테 말하라고 하면 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Days of Thunder라고 말했습니다. 천둥의 날들이라고 말했습니다. Days of Thunder, 무슨 영화 제목 비슷하죠? 천둥의 날들이라고 표현하겠다 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울 정도로 강력할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자, 우리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뭐 기대 반, 우려 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 세계 지도자와 각국의 대기업 CEO들은 기대 반, 우려 반이 아니라 지금 덜덜 떨고 있죠. 오는 20일 그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 그리고 취임일 그날을 지금 긴장 속에 떨면서 지켜보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세계 각국이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을 떨면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일본은요, 지금 그 대지진 때문에 떨면서 지금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그 대표 명산인 후지산의 폭발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분화가 발생하면 수도권을 포함해서 많은 지역에서 화산재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기상청은 화산 분화에 대한 그 새로운 예보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긴급 회의까지 가졌습니다. 자, 후지산 높이가 무려 3,776m. 지난 600년간 약 180차례 정도 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확인된 마지막 분화 시점은 1707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번의 대규모 화산 그 분화, 일종의 폭발이 있을 때가 됐다라는 우려가 지금 일본 내에서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그 지역에서 지진도 많이 나고 그랬어요. 자, 앞서 일본 정부는 후지산이 1707년과 비슷한 규모로 분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바람이 동북쪽으로 심하게 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지금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긴급회의를 통해서. 자, 폭발한 지 15일째가 되면 주변의 화산재가 무려 30cm 높이로 쌓일 것이다. 그리고 도쿄와 나리타시까지 3cm 이상의 화산재가 쌓일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그 긴급회의에서 전문가들이 가정한 시뮬레이션 상황을 한번 볼까요? 네, 그 전문가들은 화산재가 뭐 3cm, 30cm, 그게 아니라 약 1mm 이상만 쌓여도 차가 낼 수 있는 속도가 현격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아주 1mm 요만큼만 화산재가 쌓여도 차가 낼 수 있는 속도는 한 30k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고요. 또 5cm 이상 이 정도 쌓이면 10km가 맥시멈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산재가 10cm 정도 쌓이면 차들이 아예 통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 도로는 좀 낫죠. 기찻길은 더하답니다. 철도에는 0.5mm 이상의 화산재만 쌓여도 기차 운행이 정지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운행 시스템이 철도의 경우는 완전 마비될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항공기의 엔진은 화산재를 흡입을 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 엔진이 정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공항의 활주로도 화산재가 많이 쌓이면 폐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 국민의 삶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심각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도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그 경우에는 이제 물류가 멈춰버리죠. 차가 못 다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환자가 발생해도 이송할 수 없으면 물론 뭐 의료 물자도 지원받을 수 없게 됩니다. 뭐가 다쳐도 뭘 갖다 줄 수가 없는 거죠. 또 이제 화산이 분화한 뒤에 이제 비가 내리게 되면 전기 설비에 화산재가 붙어서 정전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물이 끊어지는 단수나 또는 통신 설비가 끊어지는 정도의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화산재는 비 등을 이제 포함하게 돼서 이제 습해지면 무거워지죠. 물을 머금으면 무거워지죠. 이 재가. 그래서 재가 30cm 이상 쌓이면 그 상태에서 비가 와서 무거워지면
그 지붕에 목조주택 같은 경우에 그 지붕에 화산재가 이렇게 쌓이고 거기에 비가 오게 되면 갑자기 무겁게 누르니까 목조주택의 지붕이 붕괴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플러스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또 뭐 눈이나 목에 통증을 호소하게 되고요. 심할 경우에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자가 속출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회의에 참석한 그 긴급 시뮬레이션 회의에 참석한 도쿄대학의 한 교수는 화산재가 수십 센티미터 쌓여서 목숨을 잃을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 후지산이 분화했던 지난 1707년과 비교하면 현재는 그때는 뭐 걸어 다니고 뭐 말 타고 다니고 뭐 이것밖에는 안 했지만 지금은 뭐예요? 자동차 타고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 정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이런 그 대형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그 인접국인 한국에도 사실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사실 그 일본의 이런 우려가 전혀 우리의 입장에서도 남의 일만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본에 모쪼록 이런 걸 생각한다면 아우 일본 애들 뭐 얄미워 죽겠어 뭐 그만 지진 나서 뭐 좀 혼 좀 뭐 이런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아무리 얄민 거 과거 역사 때문에 얄민 건 얄민 거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런 그 피해를 입기를 바라는 마음은 별도의 그건 안 되고요. 자, 그건 이제 역사적인 거는 이제 또 외교로 풀어야 되고 하지만 절대 일본에 우리를 생각해서라도 그런 피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직접적으로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끝으로 한 가지 소식만 좀 전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전해드릴 소식의 제목은요, 달콤함을 조심하라 입니다. 자, 프랑스의 한 여성이 헐리우드 유명 배우 브래드 피트를 사칭한 한 사기꾼에게 속아서 수십만 달러를 날렸습니다. 프랑스 레위니옹에 사는 인테리어 디자이너 얀이라는 여성은요, 지난 2023년 2월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든 뒤에 겨울 휴가 사진을 멋진 사진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갑자기 브래드 피트의 어머니라면서 실제 브래드 피트의 어머니 이름 제인 에타 피트라는 이름의 그 어떤 계정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브래드 피트라고 소개하는 그런 프로필을 사용하는 한 계정에서 또 연락이 왔는데 안녕하십니까. 내 어머니가 당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길래 연락을 보내봅니다. 라는 메시지가 왔다고 합니다. 이 가짜 브래드 피트죠. 이 가짜 브래드 피트는 이후에 정기적으로 그 얀에게 사랑의 시를 적어서 보내기 시작합니다. 뭐 여기까지만 들으면 야 그렇다고 속아 넘어가면 이해할 수 없어. 아니 그거 어떻게 그렇다고 속아 넘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또 당사자의 입장에서 이게 자꾸 오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모든 게 다 한순간이죠. 어느 한순간 이제 좀 판단 능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 가짜 브래드 피트가 정기적으로 보내는 사랑의 시에 이 얀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순간에는 뭐 당신을 원합니다. 나의 사랑 뭐 얀 뭐 이런 식으로 달콤한 메시지를 계속 보냈고 그런데 이제 이 얀의 남편은 뭐 얀이 얘기하기를 좀 무심한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심한 자신의 남편과는 달리 이 디자이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그 디자인 작품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아주 칭찬을 해주고 하는 그런 행위를 보내고 그렇게 자신에게 대해주자 이 얀의 마음이 더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얀은 그가 보내오는 브래드 피트의 가짜 사진과 가짜 여권 사본을 그대로 어느 순간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짜 브래드 피트와 결국은 사랑에 빠진 얀은 결국 남편과 이혼하고 세계적인 인기 배우와 그 영화 배우, 헐리우드 유명 배우와 이제 앞으로 일구게 될 새로운 삶을 꿈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얀은 부자인 남편과 그 남편이 비교적 부자였대요. 그래서 얀은 비교적 부자인 남편과 이혼하면서 위자료로 77만 5천 유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달러로 본다면 약 한 80만 달러 정도 되죠. 그렇게 받았다라는 사실을 그냥 혼자만 알고 있지. 이걸 또 가짜 브래드 피트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슬슬 이제 본성을 드러내겠죠. 이 가짜 브래드 피트는 그때부터 각종 여러 가지 명목으로 뭐 돈을 좀 보내달라고 했답니다. 뭐 병원 치료를 봐야 한다. 내가 영화 촬영하다가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영화 촬영장에서 뭐 보험에 들었는데 보험회사에서 빨리빨리 돈이 안 나온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답답해서 치료는 빨리 받아야 되겠고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나오면 내가 다시 변상해 줄 테니까 뭐 20만 불만 보내봐. 10만 불만 보내봐. 이런 식으로 영화 촬영장 사진과 함께 막 보내니까 얀이 돈을 드디어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할리우드 배우가
돈을 보내달라는 말에 처음엔 좀 의심을 품기도 했지만 야는 계속 그런 요구한 후에 끝에는 당신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의 사랑 얀 등등등으로 달콤하게 말을 하는 것에 결국은 흔들리면서 계속 돈을 보냈습니다. 그의 말에 수개월에 걸쳐서 결국 총 액수 83만 유로, 미국 달러로 본다면 약 한 86만 불 정도를 송금했습니다. 야는 그런데 지난해 여름 깜짝 놀랄 만한 어떤 사진을 하나 봤습니다. 뭐냐면 지난해 여름 진짜 브래드 피트가 유명 매거진에 기사화된 적이 있었는데 그 매거진에 진짜 브래드 피트가 자신의 여자친구라고 하면서 한 여성과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된 걸 이 야는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때 땅을 쳤습니다. 아, 내가 사기당했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충격을 받은 야는 3차례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중증 우울증 전문 클리닉에 다니면서 지금 치료받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이 우울증 병원에 입원을 오랫동안 하기도 했었습니다. 야는 현재 얼굴도 모르는 그 사기꾼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소송 자체가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짜 브래드 피트는 이제 완전히 연락 두절돼서 사라져버렸고 계정도 모두 삭제돼서 찾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됐답니다. 그리고 진짜 이 사기꾼의 얼굴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 야는. 그런데 이 가짜 브래드 피트에 속아서 거액을 사기당한 이는 이 얀이라는 여성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9월에는 그 스페인 수사당국이 브래드 피트를 사칭해서 두 여성에게 32만 5천 유로를 가로챈 혐의로 일당 5명을 무더기로 체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한두 번이 아니야 이런 일이. 사기꾼 일당은 브래드 피트의 온라인 팬클럽 페이지를 통해서 한 여성을 만났는데 그 여성과 정서적인 관계를 구축한 뒤에 존재하지도 않는 다양한 프로젝트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이 일당은요 얼마나 교묘하냐 하면 여성들의 그 SNS를 집중적으로 뒤지면서 분석한 뒤에 이 여성이 애정 결핍이 좀 있는 여성이구나, 또 이 여성이 지금 우울한 상태구나, 또는 이 여성이 지금 좀 고독한 외로운 상태구나 라는 것을 판별한 뒤에 그런 여성들만을 찾아서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또는 어떤 멋진 사진을 올리면 우울하거나 고독해 보이진 않지만 이 여성이 좀 귀가 얇아 보이는데 남의 말을 잘 들을 것 같은데 뭐 이런 판단도 할 수도 있고요. 이 여성이 돈이 좀 있어 보이는데 뭐 이런 판단, 또는 이 여성이 뭐 연예인들 같은 사람한테 반응을 즉각 하네, 좀 허영심이 있는 모양이네, 이런 식으로 파악을 구체적으로 해서 접근을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설탕. 입에서는 달콤합니다만은 몸에 들어가면 당뇨에 비만에 등등등 여러 가지 악영향을 주죠. 그러고 보니까 입속의 달콤한 맛만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귀 속의 달콤한 말, 이것도 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자,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상 수상에 빛나는 초특급 아주 투어 모국 관광. 아주 모국 관광의 인기 비결은 전 일정 5성급 호텔의 럭셔리 숙박, 아주만의 27인승 VVIP 버스, 엄선된 맛집들이 선사하는 최고의 식사. 고객들의 표정이 증명하는 아주 단독 모국 관광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최고 인기 관광입니다. 건강검진도 모국 관광과 함께 하시면 훨씬 더 편리합니다. 모국 관광도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